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을 한 4명의 신생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나온 보도 자료들과 사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대 목동병원인데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사건을 미리 추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저희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 사건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갑자기 1시간 반에 걸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는데 엊그저께 환자분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길래 저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좀 의료 보도를 보고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수액 쪽으로 왔을 거라는 거를 바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전문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인터넷에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들이 많은데요. 그 사실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 이번 사건과 다른 일들의 과거 경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나쁘다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그거를 토대로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의료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들에게는 경각심을 한번 더 세워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양주사에 대해서 오늘도 아침에 한 분이 오셔서 영양주사를 맞춰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서 영양주사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방송을 더욱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 방송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정치적인 방송은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아니면 현재 사실만을 먼저 훑어보면 지금 밝혀진 사실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던 미수가 4명이 잇따라 사망을 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라는 거는 이제 미숙아들이 태어나서 중환자실 안에서도 이렇게 그 박스 안에 그 온도 조절도 될 수 있고 수분이 많이 탈수가 안 되게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준 그거를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뭐 인큐베이터에 그것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건강하진 않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신생아가 총 16명이 있었고 그리고 1시간 3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된 게 밤 9시 31분부터 밤 10시 53분까지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잇따라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심폐소생술을 겪어야 되는 경험을 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양천 경찰서에 신고가 밤 11시 7분에 들어왔고 그때 여기는 중환자실이다. 아이 2명이 이상하다. 4명의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조선일보 쪽에 그 보도를 보면 시트로박터의 균이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검출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혈액이 사망 전에 검출이 된 건지 사망 후에 그 피 검사를 해서 나중에 나온 건지는 밝혀지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트로박터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병원 내 감염 때문에 뭐 이런 뭐 그 신생아가 죽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왔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숨진 아이 4명을 포함해 5명만 영양주사제를 맞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전문 그 보드가 내과 보드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전문의 보드를 갖고 있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의 보드가 왜 이런 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신장내과는 그 사람의 수분과 전해질, 영양 상태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전문인입니다. 뭐 콩팥만 얘기하는 게 콩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문의로서 그 영양에 대해서 더욱 전문 지식을 추가로 받는 유일한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양주사제라고 했는데 영양주사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말한 영양주사는 TP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양을 그러니까 프로틴,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을 다 그 정맥 주사로 주는 고난도의 그 영양주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네 병원이나 외래에서 뭐 노인들이 맞는 그런 주사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강도가 높은 모든 영양을 주는 그런 건데요. 보통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해서 너무 막 토하고 이런 분들이나 장을 잘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분,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수분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다 합쳐서 모든 거를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그런 영양주사입니다. 지금 보통 다시 말해서 보통 외래 병원에서 좀 링겔 맞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그 링겔은 몇 가지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반면 이런 주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맞출 수는 없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돼서 잘못되면 환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내과에서 이거를 오더를 하는데 제가 LA에 오기 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경우에서도 이 TPN을 그냥 일반 내과에서 처방을 막 하다가 병원 안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한 명이 죽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반 내과에서 이 영양주사를 처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일반 내과가 이런 영양주사를 처방을 할 시에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컨설트가 돼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지시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게 라스베가스의 모든 병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이제 신장내과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TPN을 정식적으로 그 교육을 받았다고 수련증까지 받는 고난도의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심플하게 그냥 넣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좀 사이드로 나가는 것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했냐면 의사들이 모든 의대 책을 읽고 환자를 볼 때 그냥 이거니까 이거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제가 우리 의사들이 많이 추리를 하게 되죠. 이 환자가 요렇게 왔는데 그러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 추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더 좋은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추리를 하게 되죠. 배가 아파왔다. 그러면 왜 배가 아팠을까? 무엇 때문에 아팠을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CT를 찍고 나서 CT가 어떻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죠. 이번 사건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가능성을 많이 제시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밤 9시 31분부터 밤 10시 53분까지 1시간 20분 만에 4명의 신생아가 갑자기 심폐정지가 되듯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감염을 운운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감염은 아닙니다. 왜냐? 감염은 제가 얼마 전에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했잖아요. 자, 한국을 강타했을 때 메르스가 4명한테 걸렸다 하면 4명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만약에 오늘 감염이 됐다. 그럼 3일 후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4명이 다 죽지는 않아요. 그죠? 모든 감염은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있고 그 말은 뭐냐면 감염을 걸린 후에 증상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1시간, 2시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보통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5일에서 21일 이런 식으로 잡고 지금 여기 시트로박터 이런 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균을 오늘 당장 준다고 해서 1시간 만에 4명이 같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감기가 걸려도 오늘 똑같은 감기균을 다 받았다고 해도 4명이 똑같이 오늘 저녁 6시에 했다면 내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4명이 다 똑같이 아프진 않죠. 한 명은 오늘 밤부터 으실으실 죽고 다른 사람은 내일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시간의 때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1시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가정을 해요. 물론 그것이 감염이 있어서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게 돼서 바로 감염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이 신생아들이 4명 다 그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었는데 산소 호흡기 기계들이 다 동시에 망가졌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신생아들이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미숙아에서는 전해질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전해질과 수분 공급을 잘못하면 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칼륨이라든지 이 소디움이라든지 이런 전해질의 이 농도가 잘못 섞였다면은 1시간 만에도 그러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했어도 얼마나 빨리 정맥 주사를 줬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영양 주사의
concentration, 뭐 소디움이 정확히 들어갔냐, 포타시움이 정확히 들어갔냐, 매그니시움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였냐, 그런 그 전해질의 그 concentration, 농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테리아를 찾는 것보다. 물론 이게 스탠다드로 줬으면 좀 양한 상황이 틀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TPN은 스탠다드로 오는 것보다 그 파머시 그 병원 안에 있는 약을 그 조제하는 조제실에서 하루하루 만들고, 그 만든 거를 병원마다 다른데 제가 있던 병원은 보통 6시에서 8시, 9시 사이에 이 TPN이 새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낮에 만들어서 딜리버리가 병동으로 되고, 병동에서 7시에서 9시간 사이에 이제 병동마다 그걸 걸어놓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환자실에서 뭐 7시 정도에 TPN을 달았다 하면 9시 정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좀 이런 그 주사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물론 전해질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 신생아들이 맞는 주사 중에서 뭔가 잘못 주게 됐거나 어떤 주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걸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 시간대에 같이 환자가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TPN을 굉장히 잘못 만들지 않으면은 한 시간에 할 수는 그 사망이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신생아이기 때문에 신생아의 전해질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TPN으로는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몇 개의 신문에 난 몇 가지 말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박테리아나 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그런 것보다. 자, 그거는 그렇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또 길게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점을 궁금해 하셔서 물어보신 분도 있고, 제 환자분 중에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한인타운에도 그렇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영양주사다 해가지고 무차별로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면 영양주사를 뭐 링겔을 준다, 어디 가면 링겔 준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확 몰려서 가고 그러는데요. 그 영양주사가 지금 신생아들이 맞은 그런 TPN의 영양주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이 필요하지 않는 링겔을 맞는다고 하면 그게 거기에서 오는 효과보다 문제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영양주사의 전문의로서 영양주사를 라스베가스에서는 전문적으로 그건 뭐 내과 의사가 하려고 하면 저한테 컨설트를 해야만 제가 허가를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고 제가 오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람한테 쓰는 거고 그만큼 아픈 사람들 필요해서 쓰고,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인타운에서 외래에서 링겔을 뭐 영양주사라고 해서 맞으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TPN이라 약한 포도당 수액을 맞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해서 맞으시는 분이면 괜찮지만 옆집 할머니가 뭐 포도당 맞았으니까 좋으니까 나도 가서 맞겠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한 그 영양주사를 맞는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당연히 할머니나 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맞았어, 나는 좋아졌다 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목동 병원에서 맞은 티피안이 아니라 지금 포도당을 맞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외래에서. 자, 포도당을 맞으셔서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분들이냐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탈수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른 지난번에 방광염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신이 탈수가 되더라도 자신의 갈증을 느끼는 뇌 부분이 약간 작용을 예전처럼 잘 안 하기 때문에 갈증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탈수가 됐다고 못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탈수가 돼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다는 느낌을 들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링겔을 한번 1리터를 확 주게 되면 기운이 확 나요. 그리고 거기다 포도당까지 쓰니까 당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난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거는 어떤 모르시는 또 의사분들은 더 플라시보 에펙트다. 그거는 그냥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탈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채워졌으니까 환자들이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토하시고 아니면 계속 설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맥주사로 포도당이든 생리식염수든 맞아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응급실에 가면 제일 처음에 꽂는 게 링겔 라인이고 링겔을 먼저 시작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탈수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특히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감염이 있을 때는 탈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링겔을 맞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래에서 멀쩡한데 아무 이유 없이 맞는다는 거는 그런 정맥주사가 혈관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감염 확률이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그래서 제가 길게 말하지만 제 의사로서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 환자가 이거를 했을 때 이만큼의 혜택을 받는데 이 방법 자체가 이만큼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를 모르거나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크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탈수가 안 돼가지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부작용은 똑같이 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면 효과가 조금밖에 없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모든 약의 복용도 그렇고, 오늘 오신 분 스타틴 그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부작용,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 이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모든 약, 모든 처방전이 그렇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LA의 한인타운에서 많은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 병원을 가서 나 오늘 링겔 맞으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링겔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영양주사 어디서 준다고 해서 내 친구가 받아서 나도 맞으러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의사가 그래서 줬다 하면 누가 지금 진단을 한 겁니까? 환자가 진단을 하고 환자가 맞아야 되겠다고 처방을 내렸고 의사는 그냥 써주기만 했죠. 해주기만 했죠. 그러면 진단과 그 치료 자체가 환자가 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죠. 선생님, 내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미식미식거려서 하루에 5번씩 토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의사가 그걸 듣고 탈수네요. 링겔을 맞으세요. 하면 진단과 치료가 의사가 한 건데
오자마자 링겔 맞으러 왔어요. 자, 잘못됐죠? 환자가 의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환자는 그런 말도 못하냐. 이 말을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3일 동안 토하고, 설사 엄청나게 해서 링겔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잘하셨어요. 오세 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자기 증상을 이야기를 했고, 그 증상에 자기가 어떤 게 좋다는 거를 알고 왔지만, 이 증상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아직도 제가 진단과 치료를 한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한인타운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을 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진단과 치료를 세우면 안 되겠죠. 자신은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 하면은 의사분이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는 이렇게 하죠. 라고 해서 할 때 자신한테 더욱 좋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신 그 신생아의 부모님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의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더 안전사고가 다시 나진 않게 더욱 발전된 그리고 모든 체크앤밸런스가 돼서 안전한 병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